네, 국회에 복귀한 통합당이 강성 의원들을 주요 상임위에 전면 배치하는 등 강력한 원내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종부세법 강화 등 후속 입법 카드를 꺼내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통합당이 국회로 복귀를 했는데 복귀 첫날 상임위원 명단을 새롭게 제출을 했습니다. 네, 명단 내용을 쭉 보면 일단 주요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운영위 법사위에 상임위원장급으로 생각되는 3선 의원들을 좀 전진 배치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원들 배치 명단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 우선 운영위는 청와대를 국정감사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야가 이제 창과 방패로 치열하게 맞붙는 곳이 운영위입니다. 그래서 운영위는 초선을 넣더라도 논리와 이 언변을 갖춘 그런 분을 넣죠. 그런데 운영위를 3선 중심으로 꾸렸다는 건 그만큼 청와대에 대한 칼날을 갈고 있다. 그런 의미이겠죠. 예. 그리고 법사위는 뭐 그동안에 이 원 구성 과정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된 게 법사위 구성이기 때문에 그건 뭐 재론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법사위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공수처 후속 입법을 비롯하여 뭐 검찰개혁 마무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뭐 정말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활약이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폭로를 운영위, 많이 예. 하세요. 근데 운영위 가셨는데 이번에도 문준용 씨에 대한 폭로를 했는데 좀 폭로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국회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손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오포지트 파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만으로는 곤란하고 이제 폭로로 집권 여당에 타격을 주더라도 내용이 정확해야 될 것이다. 이번에 문준용 씨 폭로의 경우도 시세 차익을 얻어서 이게 갭투기다 이렇게 몰아갔는데요. 실제로 실거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시세 차익 난 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맞으셨어요. 강남 그 송삼구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뭐 5년 내에 뭐 몇 억이 올랐다. 그런데 그건 뭐냐? 뭐 이런 이제 의혹 제기에 본인이 직면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폭로할 때는 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문준용 씨 관련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상임위 명단을 놓고 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걸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떤 전국 운영의 스타일 이런 것을 비춰보고 보면은 상당히 좀 강성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뭔가 좀 지략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7개 상임위원장들을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다 독식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통합당 입장으로서는. 이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다가 3선들을 다 배치했다. 이런 거죠. 원래 간사들은 사실 초재선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초재선 의원들이 왜 간사를 하냐 그러면은 소위 말하자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부드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국회의 협치와 좀 합의의 정신을 좀 존중하라라는 그런 점에서 간사가 사실상 브릿지 역할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3선급 의원들을 배치했단 말이죠. 이건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장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간사를 필두로 해서 여기에 일치 단결해라. 여기에 힘을 몰아주는 그런 형태로 이 간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굳이 이제 어떤 스타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원내 임하는 그런 전략은 실제로 민주당을 권투 시합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종의 변칙보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뭔가 상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했던 그런 형태의 원내 교섭
전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변칙적 스타일의 권투 경기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은 뭐냐면 인파이트입니다. 사실상 그대로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싸울 수 있는 인파이트인데 그냥 인파이트가 아니에요. 예. 그냥 인파이트가 아니고 여기에 경험을 겸비한 인파이트가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성급들이 그동안 갈고 왔던 그동안 경험으로 보여왔던 어떤 전투력 이런 것들을 여기에 10분 활용하겠다라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이 여기에 충분히 녹아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예상될 수 있는 것은 정면 돌파, 정면 승부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저희가 차차 관련 내용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이후에 아직까지 스스로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뭐 관련된 대리전 양상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두 분께 각 당에서 이제 반대되는 당에서 주장을 하는 바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거기에 대한 좀 항변이라고 할까요? 반대 변론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적법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지시를 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윤 총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 소위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뭐 이른바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검찰청법 8조에 얘기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 지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검찰청법 12조 법적인 부분으로서 본다면 여기에 모든 검찰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은 검찰총장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명백히 위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물론 여기에 상설적이고 어떤 제도적인 건 아닙니다만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이게 대해서 검사장들이 실질적으로 위법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위법적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과도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본질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일종의 이 사건 자체가 소위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는 강요죄에 의거한 검은 유착이냐 아니면은 일종의 근원 유착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윤석열 찍어내기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사건의 진행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제보자도 뭐 제보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작전이 시작됐다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과연 제보자가 어떤 억압과 또 어떤 그 위압에 의거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보를 한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이고 예.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찰에 대한 행위는요 실질적으로 감찰의 행위 자체가 검찰총장으로부터 실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검사장에 대한 한동 검사장에 대한 부분에 어떠한 감찰도 시작되지 않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통합당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선 법무부 장관이 불법 행위했으면 고발하시면 돼요. 진짜 불법인지 아닌지, 그게 무고가 될지. 그다음에 중요한 건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주로 정보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검찰 개혁의 한 부분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사들의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을 추미애 장관이 실천하고 있는데 그건 법이 아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무부가 그동안에 검찰에 의해서 장악되어 왔고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좌우해 왔고 이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건은 윤석열 총장이 군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근거도 없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뭐 갑자기 한동훈 검사가 개입됐고 한동훈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겠다고 수사팀이 얘기했을 때 본인이 수사 지휘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놓고 입장을 번복한다든지 그리고 대검 부장단 회의에
이 유시민 죽이기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를 맡겼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전문 수사 자문단을 피의자가 신청했어요. 이동재 기자가. 그거를 받아서 전문 수사 자문단을 본인이 구성하질 않나. 그러니까 부장단이 전문 수사 자문단을 반대하니까 부장단을 제끼고 과장급으로 그 회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또 전문 수사 자문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지휘한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내용이 첫째, 전문 수사 자문단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도 부결된 사안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전문 수사 자문단은 어떤 때 두는 거냐면 피의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일선 수사팀이 수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지휘부하고 충돌할 때 그때 전문 수사 자문단 꾸리는 거거든요. 피의자가 요청해서 받아들이는 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경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것이 윤석열 총장의 지론입니다. 수사는 검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 수사팀이 수사하게 하라. 그리고 수사 과정에 개입하지 말자. 그리고 결과만 보고받자. 이게 아주 상식적인 이 문제를 놔두고 무슨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시면 되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제 검사장 회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검사장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검사장이라는 말도 사실은 쓰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모여서 대검이 하루나 지나서 결과 발표를 하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검사장들이 모였으면 모이고 나서 바로 뭐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당시에 나왔던 소수 의견은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위가 적법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도 다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대검에서 발표조차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유시민 죽이기 검언 유착 의혹을 여권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동재 기자가 이철 대표와 그 측근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강요와 협박을 하면서 유시민에 관한 불법 행위를 조작하려다가 드러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관해선 윤석열 총장의 측근 구하기가 너무 심해서 이 부분은 적법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이면서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을 정부의 최고 민생 과제로 꼽았습니다. 국회 협조도 좀 당부를 했는데 이에 발맞춰서 민주당도 요즘 부동산 추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인데 통합당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가격을 인상시키면서 그 부담을 떠넘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주장 중에서 어느 쪽에 그 둘 주장을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 통합당의 제안을 이번 대책에 수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당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금 부과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혹은 부동산을 통한 초과 이득,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통해서 환수하는 것은 이건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통용되는 방법이라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이 대목은 미래통합당이 지적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를 들면 종부세를 강화했을 때 이게 1가구 1주택의 경우 아주 고가의 주택이 아니면 일반 서민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종부세를 중과세했을 경우 올 수 있는 그런 부작용. 혹시 다주택자들이 전세 가격을 올리거나 월세 가격을 올려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이건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같이 정부가 고려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역할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뭐 좀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습니다만 좀 시간 관계상 그런 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이 벌써 이제 22번째 대책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 정책 실패죠. 이 정책 실패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여기에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실패를 자인하고 다시 한번 원점에서 복귀하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고 상당히 일리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22번째가 어떤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세금 인상 아니겠습니까? 세금 인상이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 실패의 부담 자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세금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은 집을 사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못 사게 만드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집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징벌적 세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뭔가 죄를 지은 듯한 그러니까 돈 내도 세금 지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좀 더 뭐 언론에 수많은 그런 기사들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시장 경제 원칙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정책에 대한 신뢰성까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여기 뭐 다주택자들 청와대에서 집 팔아라 그러니까 집도 팔지 않고 반포 고수하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올려서 여기에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과연 이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인가. 이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차제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여당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정책에 무엇이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게 순리죠. 그래야 예. 선순환적으로 바꿔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을 잠시 좀 언급을 해주셔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를 좀 보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9%,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5명 가량이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후속 조치가 나와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은 36.8%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앞으로 그동안 계속 나와왔던 부동산 대책을 봐오면서 국민들이 가지게 되는 인식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이해찬 대표가 사과하셨죠. 그리고 정책이 실패했다면 어느 부분이 실패했나를 정확히 짚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상승하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승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이 유동자금이 많이 풀리는 과정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금리 인하로 인하여 유동자금이 더 풀렸겠죠. 그리고 돈이 갈 곳이 없어요. 특히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고 주식시장이 너무 불투명해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몰리는 그 상황. 이게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못한 부분은 어디냐. 그러니까 초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임대사업자 특례 조항, 주택 임대사업자 특례 조항을 둠으로써 이것이 갭 투기를 부추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이 이번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집을 사고 싶은 곳은 강남이고 서울이에요. 근데 서울은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서울에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군 부지를 이전한다거나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제 신도시 계속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신도시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코로나가 터지고 유동성 자금이 더 많아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종부세, 그러니까 주택 보유세 관련하여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보유세 비율은 1% 정도 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의 거의 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보유세율이 가장 낮은 건 팩트입니다. 대신 그쪽은 거래세가 낮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치권과 관료들이, 고위 관료들이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국회의원이나 이 정책 위반자들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국회 내에도 다주택 소유 국회의원을 참여연대가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 명단을 공개하면서 오늘 내일
서명을 받겠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공천을 줄 때 1가구 1주택 그 상태를 만들어라. 예. 서약서까지 받지 그쵸.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을 좀 언론이 꼼꼼하게 좀 추적하시면 어떨까 싶고 예. 예를 들면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다주택자예요. 그럼 그분이 정책 위반을 할 때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위반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런 도덕성 문제죠. 정책 위반에 있어 이해충돌, 도덕성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문체위에서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과 관련해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청와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거듭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입니다.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넓고 후진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식과 문화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 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아서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 사례들이 더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네,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된 동료들의 추가 피해 증언도 있었는데 같은 시각에 있었던 문체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가해자로 불렸던 감독 그리고 관련 선수들이 참석을 했는데 본인들은 가해한 적이 없다. 때문에 사과할 일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더 공분을 좀 샀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명 결의를 했긴 했습니다만 저도 어제 그거 보고 참 공분을 참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 우선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목숨을 끊는 일 아닙니까? 스스로. 자살을 했단 말이죠. 그에 대한 이유 자체가 더군다나 이게 공공성에 관한 일입니다. 체육계에 관한 전반적인 그 실태에 대해서 유수에도 그런 얘기를 남겨놨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밝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사연이시면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붕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사실상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저는 격투기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계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그 폐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폐쇄성은 뭐냐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헝그리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화와 사회와 경제가 발달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승부 위주, 1등 위주에 대한 문화적 잔재가 아직까지 체육계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이 일종의 체육계가 스스로 고립시키는 폐쇄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해마다 있어 왔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결국 책임져야 될 부처가 적극적인 상황에서 처리하기보다는 법과 제도적으로 자꾸 뭔가 만들어가고 그렇게 된 땜질 처방만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던 그런 법이거든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체육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육은 실질적으로 출세의 도구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성과의 도구라든가 본인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유일한 도구라든가 이런 어떤 인식보다는 체육으로서의 기능, 순수한 기능
기능으로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부터 먼저 고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체육 행정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제 보셨습니다만 최윤희 차관이 아직까지도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예. 대통령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건시안적이고 굉장히 뭔가 모르게 부동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서 과연 그 체육계가 그 낙후성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건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예. 사실 과거에 그 심석희 선수 이 관련된 사건 때문에 법안도 또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또 유사한 문제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어디에 가장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의 아이 체벌, 교사의 체벌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도 긴 흐름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는 과정은 아이들이 용기 있게 스마트폰으로 그 광경을 촬영해서 알리고 이런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체육계는 아까 말씀하신 폐쇄성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반짝 관심을 끌고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순화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안이 너무 끔찍하고 중요한 건 오리발을 내밀잖아요. 가해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누군가 끝까지 진돗개 정신으로 대책을 효율성 있는 대책을 법제화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